싶으면은 학사학위를 받는 거고, 2년을 더 공부를 해보면 아,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석사학위를 이제 받는 거고, 박사학위는 언제 받냐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른다는 걸 알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근데 이 남들도 모른다는 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더 하나 얹어서 그럼 교수는 누가 되느냐? 그게 이제 그 남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아무 소리나 막 할 수 있으면 교수가.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하는 내용이 거의 아무 소리인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던져놓고, 그래서 항상 이 과학자로서는 자신 없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번 재밌게 해보자는 거니까 그냥 이런 쪽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내용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물리학을 하니까 역사는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제 비키스토리에는 관심이 있어서 쭉 비키스토리 쪽에 이렇게 뭐 책 좀 몇 권 읽고 그 정도 수준인데 저도 사실은.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의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좋은 기회가 돼서.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이 고갱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고갱 자신의 말로는 자신의 그 가장 이 위대한 작품, 일생의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그림을 이제 고갱이 언제 그렸냐면 이 약간 말년에 가까웠을 때 이제 딸은 병으로 죽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 빚을 너무 집을 쫓겨나는 바람에 새 집을 지었는데 빚을 내서 이렇게 지었다가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계속 독촉받고 자기 몸에 병이 나고 막 계속 최악의 상태예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여기 보면 써놨어요. 자기 그림에다가. 불어들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저 이제 번역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고, 그럼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빅스토리를 사람들이 약간 관심 있어하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근데 이제 좀 답을 혹시 있을까? 이제 시작해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모티브를 그래서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걸 이렇게 쫙 써놨는데, 이거 저기 김기봉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뺏겨서 근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쭉 그냥 적어놓은 것 중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사가 이야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들 구성해서 이제 우리가 할 만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에 이제 좀 강점을 두려고 하는데, 결국 역사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의 이 집단 의식을 만들어내는 서사로서 이제 역사 뭐 이런 것이지.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의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 쭉 적어놨는데 그 결론이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 와서는 역사 공동체를 최대한 키우는 데까지 키워서 우리 인류 전체를 하나의 이제 역사 공동체로 보면 뭐가 나올 거냐라는 거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과학자니까 약간 과학자 입장에서 역사를 보면 역사에도 그런 과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법칙이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근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역사는 왜 필요한가라는 거였는데, 또 김기봉 선생님 책에서 인간은 미래를 사는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현실적으로는 과거를 잘하는 게 권력을 잡는 데도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근데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조금 이제 해볼 수는 있는데, 과연 그 미래를 아는데 과연 역사가 과학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과학이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적힌 대로, 그러니까 인과론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런 게 있으면 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조금 뒤적뒤적 해봤더니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역사 하시는 분들도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이 전개해 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실로부터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역사 법칙이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뭐 그런 변증법이라든지 도전과 응전, 뭐 지리와 문명 이런 쪽에 이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칙을 얘기할 때, 그래서 과학에 나오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엄밀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 중에 이 뭘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는 세상이. 그래서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뉴턴이 화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뉴턴의 이제 보편 중력 법칙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저 개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지가 떨어지는 걸 추적했더라면 아무런 법칙을 발견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세히 들어가서 온갖 우연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혼란만 보일 겁니다. 근데 좀 내가 긴 텀으로 본다든지 전체로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법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온갖 또 그 안에 있는 복잡한 구성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복잡계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좀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 복잡계는 과학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히스토리는 알겠는데 그럼 빅 히스토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남의 얘기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얘기가 이제 처음에 제창했던 데이비드 크리스찬이 했던 얘기가 이제 빅 히스토리는 그냥 근본적으로 이 현대적인 기원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고, 지구도 생겨나고, 인류도 생겨나고, 역사도 생기고, 문명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기원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보자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그런 그 전체적인 우주, 지구, 생명, 인류의 역사를 통일된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자 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시도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은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이걸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로 돌아가서 스토리라도 재밌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뭔가를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뭐 그럴 얘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빅 히스토리를 저런 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빅 히스토리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너무 번성을 해서 그런 거니까. 현대에 와서 그 전에 그냥 일개 종이었던 인간이 지구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인류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내다볼 때 단순히 그 전에 해왔던 정도의 역사로는 못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를. 그래서 그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역사 공동체의 범위가 그냥 어떤 뭐 민족, 사회 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 그다음에 그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로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이제 해서 이런 그 어려운 질문들을 이제 답을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과학의 역사라든지 이게 지식의 역사를 보면
그 인간이 이제 처음에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거에서부터 점점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는 특별한 지적 존재가 아닌 것 같다. 그럼 결국 인간의 지위가 점점 나빠지는 거죠, 사실. 근데 거꾸로 지구에서의 지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그 속에서 인간은 굉장히 지위가 낮아졌어요. 예. 별거 아닌 것도 우주 속에서 보면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저런 빅히스토리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이제 단편을 다 모아놨지만, 우주, 지구, 생명, 인류 이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특별한 곳이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곳이다.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고도 문명, 이건 뭐 지금 고도 문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지구를 지배하는 이 지위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공동체의 서사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센스로 빅히스토리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은 빅히스토리라는 걸 그냥 기원 이야기들의 모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저걸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보겠다라는 걸 이제 시도는 해보는데 만만치 않죠. 그리고 보면 이것들이 결국 전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른 학문들, 굉장히 방법론도 다르고 하는 내용도 다른 그런 것들을 쫙 모아놨는데, 저걸 엮어서 이제 통일된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그런데 그럼 뭘 가지고 이제 통일된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딴 데서 예를 하나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는 뭐냐면 이제 1950년대 그 UFO가 발견됐다라는 보고들이 막 나오고, 로켓이 이제 지구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던졌던 질문이, 그러니까 과연 우리 우주에는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을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정말 지구에 다녀갔느냐 이런 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나온 질문이 이 밖에 이제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라는 게 존재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던져졌고, 그 질문을 사람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뭐 관측 증거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UFO 같다는 거 외에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모였는데 다 분야가 달라요. 뭐 생물학, 물리학, 그다음에 역사학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인문학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전혀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느냐. 그 논의를 보기 위해서 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일단 이걸 하나 던집니다. 이 방정식을 하나 던집니다. 그 방정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은하 내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우리야. 그러니까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명의 획도가 몇 개나 될 건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7개의 팩터로 그걸 나눴어요. 여기 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걸 던져놓으니까 각 팩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물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 거고, 이쪽은 L이라고 하는 게 그 문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에 있는 문명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흥미진진한 논의는 됐지만, 사실 이제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뾰족한 결과는 역시 없어요.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거를 이제, 그럼 역사에서는 과연 그럼 뭘 할 수 있냐라는 걸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다가 이제 한 1년 전쯤에 이제 읽은 책이 이거여서, 근데 이 책 보면 이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라는 질문.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저 책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과학자한테는 좀 마음에 들게 써놓은 역사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데 계량을 통해서 해보자라는 거고, 그 계량의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뚜렷하죠 이제.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구별해 놓고 서양 문명이 항상 동양을 앞서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근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러니까 서양이 원래부터 앞섰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인종주의까지 있죠. 서양 종자가 원래 우수해서 동양보다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이 논의하는데, 그거를 이제 반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맨날 말로 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이제 수치를 제시해서 이제 근거를 마련해 보자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동양과 서양이 그럼 어떻게 구별되냐,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쭉 정의를 해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량적 비교를 위해서 이제 사회발전 지수라는 걸 도입해요. 네, 이 사회발전 지수는 이게 4개를 더했어요. 그걸 왜 더했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곱할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고 있는데, 이 4가지 요소를 이렇게 나눠서 이 4가지 요소를 현재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그려요. 예? 이게 이제 시간순이고, 대략 문명이 처음 생긴 이래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저희 사회발전 지수라는 걸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거였고,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보면 이 파란 게 이제 서양인데, 서양이 계속 앞서갔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동양에게 역전당했다가 다시 서양이 이제 역전을, 그런 걸 발견해서 어느 한쪽이 항상 지배적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뭐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를 이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역전이 일어났는데 저 역전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책에서의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이제 서양과 동양이 역전되는 게 어느 시점이냐면, 서양과 동양이 처음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너를 이제 이 구세계 교류라고 그러는데, 이미 문명이 발달해 있던 두 세계가 서로 교류를 시작하면서 두 군데가 거의 같이 비슷하게 몰락을 하지 않는. 이게 교류의 악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시 그러다가 서양이 재역전을 하는데, 그 재역전하는 시점은 또 뭐하고 관계가 돼 있냐면 이 신대륙 발견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세계 교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문명이 흥하고 망하는데 사실은 이 지리적 확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등등을 재밌게 해놔서 이건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죠. 제 얘기가 얼마나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이쪽에 보세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쪽 스케일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10배씩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뭐 이렇게 그려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20세기 전후에 여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역사에서 봐야 될 게 저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가장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서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구 증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 까만 선이 이제 인구 증가한 거고, 파란색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회발전 지수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같이 올라가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저 사회발전 지수의 발전이 인구의 증가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저게 과연 그럼 인과관계냐? 라고 물어보면 이건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이냐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느냐도 모르겠고, 어느 게 먼저냐도 사실. 근데 단순히 보면은 인구 증가가 먼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인구 증가의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단순히 그 전에 사람들이 예측했던 인구 증가, 성장 곡선이라는 거하고 연관 지으면 성장 곡선이라는 게 지금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세처레이트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성장 곡선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결국 약간 싱귤라한 데가 나타날 거고 특이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짧은 문명사만을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로 전체, 그러니까 이 빅히스토리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이제 빅히스토리 전개의 논어를 보면 그 중심 그 개념이 뭐였냐면 이제 복잡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도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복잡도를 통해서 이제 스레스홀드라는 개념을, 뭔가 이렇게 확 변하는, 급변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지금 제가 이제 그 빅히스토리 사이트를 가봤더니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해놨어요. 빅뱅이 있었고, 처음으로 별이 생겼고, 그 다음에 화학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등등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스레스홀드라는 것이 결국 복잡도가 굉장히 확 증가한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복잡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복잡도라는 게 의외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럼 복잡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현재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 놓은 데 가면 적어도 답이 42가지가 제시돼 있어요. 복잡도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 복잡 컴플렉스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이쪽을 주로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대충 분류는 해놨어요. 그래서 복잡도를 보는 방법이,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의 예를 들어 어떤 상태가 있으면 이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복잡한 거다. 라는 식의 이제 접근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복잡한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거기가 어떤 이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구조가 이제 얼마나 복잡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대충 이걸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결국 저 세 가지를 잘 엮어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 뭐 다 좋은데 이제는 그렇게 다 엮으면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수치를 제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림은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수치 제시는 결국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를 내가 숫자로 못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레스홀드라는 게 복잡도가 크게 바뀐 거냐. 근데 조금 더 여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그럼 버려야 될 개념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것도 계속 발전이 되니까 언젠가 보면 우리가 약간 더 복잡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복잡도라는 게 뭔지 잘 이해를 하게 된다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걸 버리면 뭘로 할 거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일단 전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이렇게 좀 계량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누구나 어느 물리학자도 동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에너지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을 안 해도 모두가 다 아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물리학이 만든 개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념이 아닐까, 저 에너지라는 개념이. 근데 이 에너지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근데 중요하게 에너지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들 다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는. 그리고 그 변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보존되더라라는 게 굉장히 이제 과학에서 발견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럼 이제
빅히스토리가 기원 얘기라 그러니까 일단 저 에너지라는 얘기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에너지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이제 하나는 지구에서 오는 게 있고 하나는 태양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모든 에너지는 이제 태양에서 온다고 봐야죠. 우리의 인류가 모셔야 될 신이죠, 태양신. 우리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럼 태양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나 이렇게 해보면 수소를 연료로 하는 핵융합 반응이다. 결국 수소라는 걸 써서 이렇게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라는 건데 그럼 이제 수소는 좀 어디서 온 거냐 물어볼 수 있죠. 물질의 기원까지 가는 거죠. 네. 근데 약간 이제 이 우주론이라는 걸 해보면 저 수소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우주론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굉장히 뜨거웠을 때 이렇게 물질이 막 만들어지면 최종 단계 이제 그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데 그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과정이 계속 지속이 됐다면 철을 만들고 끝나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철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우주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헬륨 딱 만들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헬륨보다 무거운 걸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양성자를 다 소모하지 않고 남겨놨기 때문에 그 후에 별이라는 게 생겨서 그 별에서 에너지를 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조금 더 파고 올라가면 그럼 그 양성자는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말은 써놨는데 저거 다 설명하면은 이제 저것만 설명하다 1시간 걸립니다. 기원 얘기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라는 것이 변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저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바뀌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우주의 모습을 바꾸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도 이게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처음에 어떤 형태로 되냐. 그래서 처음에 우주에서 보면 이 우주 자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복사가 지배하는 시대. 태양빛 같은 그런 에너지가 지배하다가 물질 지배 시대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시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모습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그러니까 이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극히 일부가 결국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물질 중에 아주 일부예요. 그렇지만 그게 그 후의 단계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물질이 그냥 그게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물질이 뭉쳐야만 나와요. 흩어져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 물질이 왜 뭉치느냐를 알아야 되고 근본적으로 그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뭉친다. 그 다음에 그게 더 앞서서 뭔가 그냥 중력이 있다고 뭉쳐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가 바로 요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우주나 그 위에 이어지는 뭐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문명의 탄생까지 결국 시작은 뭔가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의 요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로부터 결국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에너지가 있지만 그 에너지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결국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게 은하나 별 같은 걸로 모여 있고 다시 그 별은 이제 조금씩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거죠. 그럼 지구에 사는 우리는 그 태양이 내는 조금씩 내는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또 그걸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조금 흘러나오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지구의 이제 평균 기온이 달라지고 있고 그 평균 기온 조금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문명이 하나가 흥했다 망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이제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와 있는데 여기 굉장히 깁니다. 이거 막 몇 억 년 하다가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 처음에 로그 스케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간격이 작은 거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기온이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되게 사람들이 무지하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보면 기온이 올라가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거꾸로 내려가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올라가면 혼란은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는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인류가 통째로 망하거나 하는 일은 안 생겨요. 근데 아주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려갔던 데가 여기가 이제 최고의 관진기라고 보는데 진짜로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그 인류 문명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정도의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이제 또 재밌고 또 중요하고 재밌고 뭐 그런 게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사로 건너오면은 뭐 저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가 있는데 그럼 인간이라는 그 한 종이 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이제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 반대일 수도 있죠. 문명이 달라져서 쓰는 에너지량이 이제 달라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에너지 소비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이건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는 데 쓰는 에너지 정도만 하다가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지금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거 외에도 산업하고 뭐 하느라고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다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뭐 좀 상당한 제안까지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치오 가쿠 같은 논문 책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명의 몇 단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질문. 예. 표 오른쪽에 그 예. 토탈 퍼캐피타 에너지 유스의 이 단위가 뭐예요? 230 하면 유닛 230이 뭐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상대적인 단위. 그냥 상대적인.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닐 때 정도라면 지금 이 정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저걸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약간 땡겨서 이제 생물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고 나서 그 에너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언제 큰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한번 보면, 그러니까 결국 지구상에 이제 지구에는 일정하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지만 그거를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생겨서 저 에너지원을 활용하는데 한번 크게 일대 변환이 오죠. 그 변환이 언제 오냐면 이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생명들은 지구에서 나오는 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생명이 탄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말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고 그 뷰어 시아노박테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살아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에너지를 이제 태양 들어온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의 변화가 있었다면 생산하는 체제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체제에도 한 번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원핵 세포들은 그래서 동일한 에너지 소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원시 생명, 원시 세포 이런 거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 태워서 ATP를 만들고 그 ATP를 곳곳에 돌려서 이렇게 이제 전체 시스템이 살아가는 이 체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놀라운 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냈던 거고 그게
심지어는 그러니까 생명 자체의 번성뿐만이 아니라 지구라는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요 광합성 체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그럼 그 바이프로덕트로 산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 산소들이 지구에서 조금씩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확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습니다. 왜 산소가 갑자기 확 늘었느냐 하는 게. 근데 생산은 꾸준히 되지만 이게 이제 대기로 나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대기에 산소가 많아지고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다 물속에 있던 생물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까지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너지 얘기였고, 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라는 건 보존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던 에너지가 딴 데로 옮겨가고 막 하는데, 그럼 그 에너지를 활용이 그럼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느냐?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와 이제 정보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저게 뭐냐고 하면,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 부재를 내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엔트로피와 정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결국 물질과 에너지를 이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통계학으로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계학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있다는 거고 그 구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그 물질이라는 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원자들의 분명 안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 물질을 이해하려면 결국 통계를 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통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 뭐냐면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 상태는 우리가 그냥 보는 대로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내가 온도를 잰다든지 부피를 잰다든지 뭐 크기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미시 상태는 뭐냐면 그 안에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저 물질 하나에 너무 원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과학도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뭘 추적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장이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걸 시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결국 물질이 있고 그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그 물질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학문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질문일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사회학을 한다든지 경제학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경제학을 하면 돈이 있어요. 돈의 총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그 사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해놨는데 원자는 구성원이고 결국 그 구성원들 사이에 우리가 관심 있는 양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냐. 근데 이 분배되는 것을 기술하는 방법이 이제 확률 분포라는 거죠.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결국 이 확률 분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확률 분포가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거의 시작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열역학이라는 걸 이제 열이라는 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열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물체의 열을 가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온도는 뭐고 그럼 열은 뭐냐? 근데 열이 뭐다라는 건 19세기에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이게 결국 에너지다 라는 거고, 근데 에너지가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가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자들이 다 각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뭐 등등인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개의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내가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모든 에너지는 결국 다 보존된다. 그러니까 뭐 화학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해도. 근데 이 두 번째 법칙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는 그냥 냅두면 흘러가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흘러가지 않더라. 그 다음에 약간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내가 열은 일로 바꿀 수 있는데 아니 반찬 일은 열로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열이라는 걸 내가 쓸모있는 일로 만드는 거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뒤에 세 자리 이제 절로 가세요. 19세기의 몇몇 분들이 이게 굉장히 말로는 표현이 쉽게 돼요. 열이라는 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르고 반대로는 안 된다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네. 그걸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분이 엔트로피라는 걸 순전히 연력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게 내가 들어온 열을 온도로 나눈 게 엔트로피다. 이분은 이름을 왜 엔트로피라고 했냐면 에너지하고 운율을 맞춘 거예요. 라틴어에서 뺏겨오면서 에너지라고 앉아서 주셔서 되나요? 여기 뒤쪽에 또 세 명이 어디서 앉아서 하는 게 나을까요? 저도 허리가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가 이렇게 엔트로피를 정해 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이 연력학 제2법칙 아까 했던 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라는 건 감소하지 않는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닫힌 개가 돼요. 그러니까 닫힌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연력학으로 하는데 그 외에 물질이라는 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내가 원자 레벨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더 연구가 그때 이 볼츠만이라는 분이 결국 엔트로피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원자들끼리 만드는 미시 상태가 있을 텐데 그 한 거시 상태에는 미시 상태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다른데 내가 겉에서 보기엔 똑같은데 안에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의 수를 다 세면 그거의 로그 값을 취해준 게 엔트로피다라는 놀라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결국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이어주는 거죠, 이게. 근데 요 똑같은 내용을 이제 깁스라는 분이 좀 더 재미있게 바꿉니다. 그건 뭐냐면 확률로 바꿔요. 그래서 내가 요 똑같은 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태에 있을 확률들을 내가 다 알아낸다면 그 확률들의 로그 값하고 그 로그 값의 평균을 취하면 그게 엔트로피가 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20세기에 와서 셰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로그 P라는 게 결국 정보의 양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뭐냐면 결국 정보량의 평균 낸 거니까 평균 정보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엔트로피라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연력학을 통해서 물질을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정보를 이해하는 거하고 약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내는 거죠. 저 커넥션이 확실히 뭐냐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제 어쨌든 알 수 있는 거죠. 네. 어려운 얘기 더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분야가 뭐 제가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주어들은 풍화를 플러스 제가 이제 생각한 거 섞어놓은 건데 이 정보가 뭐냐는 이거는 어느 분도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놀라운 거는 정보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일단 정보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정보가 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좀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보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될 수 있는 뭔가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보가 저장되는. 그걸 이제 내가 굳이 뭐 언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언어에는 뭐 아날로그, 디지털, 뭐 퀀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정보의 내용이나 의미 같은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뭔가 다루려면 결국 계량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량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학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양, 그러니까 정보의 양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저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신뢰도, 유용성, 실제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 정보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가 아직 정확하게 잘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위키스토리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정보가 공유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느냐. 네. 근데 공유가 되려면은 뭔가 부호화가 또 돼야 되고 전달과 복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일단 정보는 물리적인 거다. 그러니까 저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추상적인 개념을 담아내는 매체라는 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게 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그걸 반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물질에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정보의 의미가 뭐냐를 따지는 때는 결국 이게 해석이라는 게 필요하고, 결국 이 해석은 정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정보 처리되는 과정에도 역시 매체와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버리고 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정보를 많이 다루니까 처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과연 이 두 개를 완전히 연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질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물질 동력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원자 해결까지는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잡하게 보면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대부분의 정보는 어느 정도는 복잡한 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물질 동력학 가지고 어떻게 다뤄보기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정보도 분명히 진화가 일어나고 복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는데 그 동력학이 어떻게 되냐를 물질 동력학과 연결하는 것은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따로따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그냥 저 정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에너지 보존 법칙 비슷하게 정보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진화하는,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이제, 근데 그 두 가지 과정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뚜렷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빅히스토리 하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왜 다뤄야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보면 일단 뭐 여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라는 게 결국 물질에 담겨 있는 정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다 역사 기록이다라는 거고, 뭐 여기는 이제 제가 아는 예를 들어놨지만 결국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역사도 결국 다 물질에 담겨 있는 기록이죠. 그게 뭐 역사 책이 됐든 뭐 도자기가 됐든 뭐 토기가 됐든 뭐 이런 게. 근데 그거를 뒤져보면 그 안에 이제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빅히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결국 어떤 면이 중요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빅히스토리라는 게 어떤 공동체의 제 서사 같은 거를 추구하는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서사는 결국 공동체의 동력학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 어떤 공유된 정보 또는 뭐 여기 약간 상관대지라는 말을 썼는데 저게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고 물어보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일단 그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공유된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유가 되려면 일단 정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정보를 유통하는 능력이 뭐 서로 연결도 돼 있고 약간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생각하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는데 역사를 봐가지고 역사의 그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에 그러니까 정보가 얼마나 있고 그 정보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보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그럼 뭐는 보면 좋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이언 모리스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말고 매체와 형식 그다음에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는 게 그러면 그런 거를 먼저 하면서 거기에 큰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반드시 정보의 양이나 유통 과정이 이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증거로서 이렇게 정보가 확산되는 그 집단의 정보가 확산됐을 때 그 집단이 조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바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내서 거꾸로 유추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이 책 저 책 뒤져서 이렇게 쭉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 뭐 거창하게 정보혁명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느냐, 새로운 형식이 등장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결정적인 이제 진전들이 과연 뭐가 있었겠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이 전체로 일단 우주의 탄생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하죠. 매체가 만들어졌어요. 물질이라는 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 안에 정보가 담길 테니까.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꼽으라면 예를 들어서 생명의 탄생 같은 거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 정보라는. 그래서 이 정보는 굉장히 유니크한 기능이 있죠. 자기 복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정보를 만들어내서 공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된 정보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우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된 정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는 약간 다 빅히스토리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지식 정보도 상당히 공유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유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몇 가지 적었는데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성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측면에서 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복제는 가 일어나고 뭐 돌연변이 이런 걸로는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성이라는 걸 발명해서 획기적으로 정보를 늘려줘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가다가 두뇌와 중앙신경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정보 처리 능력에서 확실한 변화가 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인간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도 예를 들어 인간이 언어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된 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공유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한 거죠. 그 다음에 문자의 발명도 마찬가지일 거고, 오히려 나는 근래에 와서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공동체가 정보를 공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다는데 뭐 이렇게 해보면 그럴듯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과연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근데 여기는 잘 저도 모르겠고 이게 다행히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근래에 와서 아까 그 사회발전 지수가 보여줬듯이 최근에 와서 확 올라가는데 그 뭐 일부의 주장이 어쨌든 인구가 늘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지식 정보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식 혁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과연 그 지식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식이 쌓인다라는 게 결국 정보가 늘어나는데 정보가 늘어나는 그 패턴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쌓아왔던 정보가 늘어나는 패턴과 예를 들어 과학혁명이라는 게 과학 지식은 정보가 늘어나는 패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혁명이나 산업혁명이 과연 뭐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걸 살펴볼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혁신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따른 기술 혁신이 따라와요. 이런 걸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언어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지 성대와 같이 생겨서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신경계가 생기려고 해도 신경세포가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생명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일단 정보의 관점에서 이제 저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근데 사실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생명이란 무엇인가 답이 잘 안 돼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여기 이제 연력학이나 정보의 관점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약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생물학의 가장 큰 질문이죠. 어려운. 물질이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이거를 이제 물질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정보의 관점에서도 한 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하고 뭐 생명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저런 관점이 아니라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현재 이건 이제 관점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물질이 있어야 정보가 있다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먼저고 그다음에 물질이다라는 그걸 이제 나타내주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온 이프롬 기시라고 이제 1990년대 힐러라는 물리학자가 있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 상응하는 이 말이 이제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나오는 그 말이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을 때 이게 이 닭은 달걀이 그 자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번식장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때 이게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 조크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교수는 무엇이냐 있는데 교수는 도서관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번식장치다라는 이런 얘기하고. 근데 하여튼 근데 뭐 이런 거에 볼 때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명을 이해하는데 정보가 왜 중요하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 사실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건데 저 다세포 생물이 가지고 있는 단세포 생물보다 장점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득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외부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걸 처리함으로써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 이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유 채널이 뭐냐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커가나. 근데 요 똑같은 내용이 결국 그 사회 집단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집단이 커지면 그러니까 저런 수학 체증이 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 생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그제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왜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생명체를 정보 처리를 장치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정보 처리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식 정보를 다루는 신경계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체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보존하진 않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를 발명을 해내가지고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만들어낸 새로운 신경체제는 이건 완전히 달라요. 또. 그러니까 정보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걸 처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얘도 결국은 얘보다 훨씬 타임 스케일이 짧은 진화를 만들어낸 거죠. 지식 체계라는 거. 그래서 저걸 이해하면은 잘 이해하면 결국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이제 저게 똑같이 이제 유사하게 비슷하게 갈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주를 보는데도 그러니까 정보를 보는 게 뭐 좀 재미는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되게 뭐 다들 황당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주론 하는 사람에게 그냥 그럴듯한 얘기 뭐 이 정도인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다. 그것도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와 정보도 분명히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가 이거는 제가 다룰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모르는 건 남에게 숙제로 넘기는 잘 찾아보면 재밌는 소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뭐 매체 개발은 굉장히 자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종이가 발명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과연 인류를 어떻게 바꿨을 거냐라는 측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동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주제를 제가 왜 끌어들였냐면 결국 그 에너지라는 걸 다뤘고 정보라는 걸 다뤘는데 그럼 이 에너지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서 정보가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광의로 보면 뭐 여기에는 동의 안 하실 분들도 제법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결국 정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또는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라는 걸로 표현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또 이 정보 처리에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냥 물질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밀집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각자 돌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은 정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응집이 필요한데 그럼 그 응집은 왜 생겼느냐? 라는 건 기원을 따져보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처음에 태초에 뭔가 요동이 생겨나야 되고 그 요동이 증폭이 돼서 결국 어디는 물질이 많고 어디는 물질이 적고 뭐 이런 게 되고 한번 그 물질이 뭉쳐지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있는 그 물질의 이제 동력학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관찰하는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물질의 요동에서 이제 생겨났을 거다. 예. 그래서 이 요동의 성장은 그래서 이런 이 결국 복잡성의 이제 기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직 뭐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세 가지는 한번 이렇게 간단한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제 우주의 요동이라는 파트와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요동이라는 거, 그다음에 인류의 요동이라는 건 사실 그냥 내가 인구의 분포가 어떻게 요동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조고를 이해하기 전에 잠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요. 요동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약간 그 무작위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는 데는 그 우연이라는 게 뭔가, 또는 필연이라는 게 뭔가를 약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연과 필연을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구별법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단순한 거는 일어날 확률로 보는 거예요. 일어날 확률이 적으면 우연인 거고,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크면 필연인 거죠. 이제. 예.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건데, 그러니까 뭐 그게 우주의 역사가 됐던 생명의 역사가 됐던 인류의 역사가 됐던 사람들이 역사에서 우연히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이제 결국 역사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장애물이 될 거예요. 우연히 작용한다는. 예. 근데 그렇지만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는 데서. 그럼 그걸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뭔가 끼워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경계선이 결국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역사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는 결국 우연과 필연의 조화에 의해서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생물이 진화가 일어나는데도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DNA의 변형은 굉장히 무작위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뭐가 와서 부딪혔다든지 분자들끼리 부딪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작위한 DNA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 결과로서 어떤 생명들이 살아남고 어떤 생명이 죽어가는가는 진화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 자연 선택 예를 들어서 저런 과정이 있다라는 게 이런 우연의 결과지만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침팬지가 아무렇게나 막 휘갈겼는데
이 세익스피어 작품을 쓸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침팬지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침팬지에게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럼 거의 확률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침팬지한테 타자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두들길 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침팬지가 타자기 두들겨서 세익스피어 작품을 다 만들어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내가 그 타자기를 컴퓨터로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 확률이 어떻게 될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때 과연 침팬지 앞에 놓여 있었던 게 타자기냐 컴퓨터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명이 탄생했는데 이게 우연히 탄생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이렇게 랜덤한 무작위한 과정만 있었다면 아마 생명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도 분명히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해보면 어느 날 우연히 모래알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실리콘들이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줄 서가지고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인텔리전트한 동물이 있어서 뭔가 걔네들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그 인간이라는 인텔리전트한 이 동물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생명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진화해가지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생명을 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라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DNA를 이루는 분자들이 마구잡이로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에 조합이 잘 맞아서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예.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약간 진짜 농담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컴퓨터 만드는데 이 휴먼 인텔리전스가 들어갔듯이 처음에 DNA가 RNA가 만들어질 때도 케미컬 인텔리전스가 들어갔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이게 그냥 재미삼아서 보여준 건데, 여기 이게 날파리 잡는 트랩이거든요. 그래서 날파리들이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이 날파리들이 왜 못 나오냐? 그냥 얘는 랜덤하게 트라이를 하죠. 그래서 만약 들어갔던 날파리가 빠져나온 게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다? 야, 정말 놀라운 우연이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날파리를 사람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집어넣었다 보면 사람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나올 걸요. 찾아서.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너무 디테일한 얘기라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이제 요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라는 게, 만약에 우리 우주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디나 다 똑같아 그러면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분명히 뭔가 물질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고 적게 모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게 우주론의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1980년대에 그럴듯한 답을 하나 찾아냈는데, 제가 그 답이 이제 극탱창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극탱창 이론은 그 근본이 되는 그 요동이 어디에서 왔느냐? 양자 요동에서 왔다고 주장해요. 이게 좀 너무 어려운 물리학적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양자 요동이라는 게 있어서 급행창을 하면 그게 이제 물질의 요동으로 바뀌고, 근데 그 처음에 생긴 그 물질의 요동이 알아요. 10만 분의 1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골고루 퍼져 있던 게 시간이 가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출발점. 그러니까 어디는 물질이 많고 어디는 물질이 적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현재 이론이죠. 근데 저거 어디서 생겼느냐라는 게 이제 이 양자 요동에 의해서 생겼다. 극탱창 이론 설명하는 건데, 그냥 슬라이드는 넘었지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그 또 하나 들고 나온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지구를 이해하는 데서도, 그러니까
요동이 중요하다. 이제 지구가 구처럼 생겼는데 이 만약에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구가 완벽한 구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적어도 육지 생물이라는 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그 지구 표면이 완벽하게 물로 다 덮여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구 표면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요. 왜 지구 표면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죠? 근데 그 질문에 앞서서 먼저 반대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구는 구냐? 네, 그 질문은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과학에서는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중력이 중요하고 중력이 중요해지면 동그래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완벽하게 구가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구가 안 되는 게 뭐냐라는 이유는 이제 현재의 답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가 완전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식어버렸지만 완벽하게 구가 됐을 텐데 결국 이제 형성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구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각이 계속 변합니다. 예. 근데 그 변화 때문에 결국은 지리적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하고 그게 또 계속 변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저런 것 때문에 기후도 변합니다. 근데 그 기후가 변한 게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롱텀으로 이루어지만 그걸 내가 길게 보면 결국 그것이 인류 문명에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지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는데 결국 이름이 중요하다. 예.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그 지구 위에 사는 결국 그 인간이라는 그 동물 종 하나도 보면 결국 완벽하게 골고루 흩어져 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작용하는 방식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동이 한번 생기면 증폭이 됩니다. 그게 왜 증폭되냐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재미 삼아서 이게 조사해 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에서 보면 세계 평균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양이 이제 땅 위의 인구 밀도분에 인간이 몰려 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대한민국은 굉장히 밀집돼서 사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큰 스케일, 국가적인 스케일에서의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지리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인간이 살 만한 땅이냐라는 거 하면 좀. 예를 들어 시베리아 이런 데 조사하면 영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도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시 크기 정도로 가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큰 도시들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서울 엄청나죠? 그 이제 밀집돼 있는 비율이.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하는 분들의 얘기로는 또 결국은 그러니까 왜 인간들이 다 골고루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 사느냐라고 보면 큰 거리 규모에서는 결국 지리와 환경에 의해서 살만한 데 사는 걸 거고, 작은 스케일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한 환경이지만 어디만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 뭔가 어디에 시드가 하나 생겨서 그 시드에 의해서 이게 커나가면 뭔가 그 자체로 얻는 수학 체증이 있다는 거죠. 사이즈가 커짐으로써 얻는 이득. 예. 그래서 커지는 거다라는 건데, 이제는 저렇게 커지는 거에 의해서 거기에 생기는 문명의 뭐 다양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뭐 좀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 그다음에 생명, 그다음에 이제 문명, 인류의 문명까지 이해하는데 좀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대충 하자면, 하도 이 얘기 저 얘기를 넘겨서, 근데 이 빅히스토리라는 게 대충 이제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게 이제 준비가 되면, 우주가 만들어내면 또 어떤 그런 이제 요동이 있어서 생명과 그 안에서 정보, 저 정보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 다이나믹 되는 거죠. 커가는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관점에서 내가 이제 보면 조금 우리가 복잡도로 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의 뭔가 픽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